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4입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겪은 일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35년 동안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6시면 가방을 메고 골목골목을 다녔죠. 무릎이 안 좋아진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내 미경이와 딸 수진이가 있었으니까요. 4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버티다가 결국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로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그래도 착했어요. 아내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물려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위 인호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장례식 때 울먹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구도심 재개발 구역 쪽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딸 네 식구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작은 방 하나에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어요. 비가 오면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을 것 같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했어요.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희도 잘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바쁜데 무슨 걱정하느냐고 대답했어요. 사실 외로웠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병원 검진 같이 가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딸이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 좋지. 몇 시에 갈까? 오후 2시쯤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날 오후 2시가 조금 안 돼서 딸이 사위와 함께 왔어요. 사위가 운전석에, 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수진아, 병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 꽤 멀구나. 아, 요즘 유명한 데래요. 검진 잘하기로 소문났대요. 사위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공단 지역 같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버려진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황량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 있는 곳이야? 잠깐만요, 아버지. 화장실 급해서요. 여기 잠깐 세우고 다녀올게요. 사위가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게 내리라는 듯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도 좀 바람 쐬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뻣뻣해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에서 완전히 내리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요. 잠깐만. 차가 출발했어요. 황급히 손을 들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더니 순식간에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행 통장도 휴대폰도 지갑도 모두 반지하 방에 두고 나왔거든요. 그냥 병원 갔다 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게 뭐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만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폐공장 건물 하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아니야. 딸이 나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얇은 잠바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직후까지만 해도 딸네 식구들이 자주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나니까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려니 했어요. 사무소 일도 있고 사위도 자동차 영업일이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통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명절 때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끊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좀 바빠서요. 괜찮다, 괜찮아. 바쁜데 무슨. 전화를 끊고 나면 쓸쓸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나요? 딸네 집에 놀러 갔었어요. 문을 열어준 건 사위였습니다. 아, 장인어른 오셨어요.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있니?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딸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왔어? 연락하고 오시지. 깜짝 선물하려고 그랬지. 송편 좀 해놨나 싶어서. 아, 우리 사서 먹으려고요. 번거로우니까. 분위기가 어딘가 냉랭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명절만 되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음꽃이 피었는데 말이에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너희들 바쁠 텐데 나는 이만 가볼게.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말만 그렇지 딸의 눈빛은 달랐어요. 빨리 가주길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생활비 좀 보태줄까? 내 엄마가 해놓은 게 좀 있더라고.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잘 벌어요. 아버지나 쓰세요. 그래도.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바빠서요. 끊어진 전화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라니.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자주라는 건가요? 그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꿈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아, 우리 딸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설날에도 딸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로 간단히 인사만 했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인호 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도 복 많이 받아라. 혼자 먹는 떡국은 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반지하 방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거였어요. 뭔가 싶어 뜯어봤더니 아내 이름으로 된 유원장 열람 통지서였습니다. 유원장. 미경이가 유원장을 남겼어.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그런 준비를 해뒀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통지서에는 법무사 사무실로 방문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뭔가 남긴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 검진 가자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황량한 폐공장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걸어서라도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는 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폐공장 건물을 둘러봤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정면 철문은 녹이 슬어 붉게 변해 있었어요. 건물 옆으로 난 작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밖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74인데 이 추위에 밖에서 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 소리가 컸어요.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손으로 더듬거리며 벽을 짚고 걸었어요. 바닥에 뭔가 널려 있었어요.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만져보니 녹슨 철근과 공구들이었어요. 조금 더 들어가니 계단이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은 1층보다 조금 나았어요. 깨진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골판지 몇 장이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지낸 흔적이었습니다. 골판지를 펴서 바닥에 깔았어요. 그 위에 앉으니 조금 덜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차가운 태도, 사위의 굳은 표정, 그리고 유원장 통지서.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왜 하필 유원장 통지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딸이 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병원이 아닌 이런 곳에 저를 내려놓고 갔을까요? 휴대폰이 없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신 게 전부였거든요. 목도 말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뭔가 움직이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개인가 싶어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수진이는 정말 착했어요. 아빠 하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의 날이면 꼭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알록달록한 색종이에 서툰 글씨로 사랑한다고 적어놨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말썽 한 번 안 피웠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 받아서 다녔어요. 졸업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어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결혼할 때도 걱정 없었어요. 사위가 반듯해 보였거든요. 자동차 딜러라고 했는데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인호 씨 괜찮죠? 제가 잘 봤어요.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 날 딸이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좋았어요. 문제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위가 묘하게 웃던 게 기억났어요.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다가도 아무도 안 볼 때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사무소 제가 맡아서 할게요.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요. 그래라. 내 엄마가 내가 이어받길 바랐을 거야. 그때 사위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편하게 사는 게 이렇게 버려지는 거였나요? 새벽이 되자 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골판지 하나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다 싶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간신히 밤을 넘겼습니다. 해가 뜨자 조금 나았어요. 햇볕이 들어오니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폐공장 건물이 여러 채 있었어요. 전부 비슷하게 낡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공터의 잡초가 무성했어요. 그 사이로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녹슨 철제 같은 것들이요.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느 쪽이 시내로 가는 길인지 감을 잡으려고요. 하지만 사방이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어젯밤 비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웅덩이 물을 손으로 떠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흙냄새가 났지만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입에 댔습니다. 비린 맛이 났지만 참을만 했어요. 몇 모금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폐공장 사이를 걸어다니며 뭔가 먹을 게 없나 찾아봤습니다. 한 건물 뒤편에 편의점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었어요. 뒤져보니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샌드위치를 꺼내 냄새를 맡았어요.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곰팡이는 안 폈어요.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째가 지나갔어요. 3일째 되던 날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녹슨 철근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어요. 아이고. 주저앉으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어요. 발목이 금방 부어올랐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74 나이에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이렇게 죽는 건가. 미경아. 아내 이름을 불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고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 배달을 다녔던 건 다 딸 뒷바라지 하려고였어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결혼식 때 딸 손을 잡아주며 행복하라고 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버려지는 게 대가인가요? 화가 났어요. 서럽기보다 화가 났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발목을 질질 끌며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2층 구석에 앉아 발목을 주무르며 생각했어요. 유언장 통지서가 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뭔가 남겨둔 게 분명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딸과 사위가 그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내가 재산을 제게 남겼다면, 사무소나 부동산 같은 걸 제 이름으로 해뒀다면, 그렇다면 딸과 사위 입장에서는 제가 방해가 되는 거죠.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에 저를 없애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아내가 뭔가 준비해 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미경아, 당신이 날 위해 뭘 남겨둔 거야? 그날 밤부터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폐공장 건물 사이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데 멀리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끄는 소리였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황급히 소리나는 쪽으로 갔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건물 모퉁이를 돌자 한 노인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게 보였어요. 수레에는 폐지와 고철이 가득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노인이 돌아봤어요. 일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누구시오? 좀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노인이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오? 이런데 사람이 왜 있어? 실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한테 버림받았다고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며칠째 여기 있는데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노인이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이상하네.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어서. 밥은 드셨소? 못 먹었어요. 노인이 한숨을 쉬더니 수레 옆에 매달린 봉지를 풀었어요. 빵 2개와 생수 1병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오. 나도 주운 거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빵을 받아 허겁지겁 먹었어요. 목이 메일 것 같았지만 천천히 씹었습니다. 생수를 한 모금 마시니 살 것 같았어요. 노인은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오병태요. 나는 매일 이 근처에서 폐지 줍소. 당신은? 박영수입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그래요? 그런 양반이 왜 여기 있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병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쪽으로 1시간쯤 가면 큰 길이 나오. 거기서 버스 타면 시내 갈 수 있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은 있소? 버스비라도. 없어요. 병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호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시오. 많진 않지만.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됐소.
나도 어려울 때 남한테 도움받았소. 가지시오. 손에 쥐어진 돈이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됐소. 그냥 다른 사람 도와주시오. 조심해서 가시오. 병태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을 걸어 큰 길에 도착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시간표를 봤어요. 30분 후에 버스가 온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1,000원을 넣고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시내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반지하 방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안 한 거예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나가 있었어요. 충전을 하고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정말로 저를 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통지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초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 박영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법무사는 정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미경 여사께서 4년 전에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유언장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 필체가 보였어요. 영수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게 돼서요. 당신은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나와 수진이를 위해 고생만 했죠. 고마워요. 하지만 걱정이 돼요. 수진이와 인호가 당신한테 잘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인호는 돈에 욕심이 많더라고요. 수진이도 요즘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리 재산을 모두 당신 이름으로 해뒀어요. 시장 근처 상가 2채, 외곽 토지 1필지, 그리고 사무소까지요. 사무소 명의는 수진이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당신이에요. 유언장에 다 적어뒀어요. 수진이한테 속지 마세요. 당신 재산이에요. 당신이 쓰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 좀 도와주세요. 당신도 외로울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과 함께 살면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쉼터 같은 거 만들어줘요. 노숙 위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곳이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요. 미경.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버림받을 것도 외로울 것도 다요. 부인께서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정법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재산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상가 2채 시가 3억, 토지 1필지 2억, 사무소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부 박영수 씨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딸이 운영하는 사무소는? 명의만 따님이고 실제 소유는 박영수 씨십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적혀 있어요. 딸이 이걸 알까요? 모를 겁니다. 고인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사후 4년 뒤에 공개하라고요. 그래서 딸이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에 저를 없애려고 한 거죠. 저를 버렸어요. 폐공장에요. 정법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병원 간다고 속여서 폐공장에 데려간 일, 버려진 일, 며칠 동안 굶고 떨었던 일까지요. 이건 유기죄입니다. 고소하셔야 해요.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도 조사해야 해요. 사무소 운영비를 사적으로 쓴 흔적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정 법무사는 사무소 장부와 통장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딸 수진이는 사무소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어요. 중고차 투자로 3천만 원을 날렸고요. 사위 인호는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고급 음식점을 다녔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딸네 집에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와 서류가 압수됐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날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폐공장에 버리고 간 게 오해야? 저희가 잠깐. 됐어. 할 말 없다.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섰을 때 딸과 사위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이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이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병원 간다고 속인 일, 폐공장에 버려진 일, 며칠 동안 생존했던 일까지요.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위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잠깐 떨어져 있으려고 한 거예요. 다시 모시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럼 왜 확인 전화 한 통 안 했습니까?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휴대폰 위치 기록, 사무소 자금 유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요. 피고인 박수진은 유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최인호는 횡령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정 법무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내가 남긴 부탁대로 하려고요. 쉼터를 만들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 재개발 구역에 건물 하나를 샀어요.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1층은 식당과 주방으로 꾸몄어요. 2층은 개인 방 12개를 만들었습니다. 3층은 공동 거실과 세탁실로 꾸몄어요. 옥상에는 상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온기 쉼터라고 이름 붙였어요. 공사가 끝나고 첫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혼자 살기 힘든 어르신, 노숙 위기에 있는 어르신이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온 분이 오병태 할아버지였어요. 폐공장에서 저를 도와줬던 그분이었습니다. 박 선생, 여기 정말 좋구먼.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네. 두 번째로는 82살 이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혼자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면 덜 외롭겠지? 그럼요. 좋아요. 한 명씩 입주자가 늘어났어요. 한 달 후엔 18명이 모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어요.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거나 옥상 텃밭을 가꿨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원장님 덕분에 살맛 나네요. 병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어느 날 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용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온기 쉼터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25명의 어르신이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아내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인사를 드립니다. 미경아, 당신 말대로 하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거실로 나가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오십니다. 원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아침 체조를 하고 식사를 준비해요.
옥상 텃밭에서 딴 상추와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듭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실 분? 저요. 병태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요. 순자 할머니도 따라 나서십니다. 함께 근처 하천 산책로를 걸어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옵니다. 원장님,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맞아요. 진짜 가족이죠. 가족이란 게 뭘까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게 가족이에요. 딸 수진이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어요. 가끔 편지를 보내지만 답장은 안 해요. 용서하기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이 됐을 뿐이에요.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온기 쉼터 어르신들이 제 가족입니다. 어제는 새 입주자가 오셨어요. 76살 할머니셨는데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할머니, 여기선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같이 울컥했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써요. 오늘 있었던 일, 어르신들 이야기,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습니다. 미경아, 너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 외롭지 않아. 행복해.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아요. 봄밤이 따뜻합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시작이었다는 걸요. 폐공장에 버려졌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풀려난 거였어요. 가족이란 이름의 족쇄에서요. 이제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4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겪으시나요? 가족한테 상처받으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끝에는 빛이 있어요. 상처 끝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내일도 온기 쉼터는 문을 엽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기다려요. 아내 미경이가 바랐던 대로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74세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요.